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기도 하십니다. 첫째 날 개강식 때는 저 집안에 좀 상이 있으셔갖고 참석을 못하셨고요. 저번 주에는 또 다른 곳에 북부에서 명사특강으로 또 강의 일정이 겹치셔서 못 뵀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뵈실 거예요. 김덕일 상임회장님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날부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같이 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네 번째 강의하는 시간에 뵙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첫날 첫 강의여서 인사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요즘들 누구나 다 배우고 공부하고 뭔가 자기 개발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들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제가 볼 때는 남을 위해서 하는 공부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사회에 기여하거나 봉사하는 분들이 배워서 남주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속가능발전대학 쭉 하시는 이 과정들이 향후에 우리 평택시에 시민 지금 3만 명, 4만 명 얘기를 하는데 그 시민들이 좀 더 지속가능한 그리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이런 밑바탕이 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고 같이 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에 왔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막 동네에서 괴팍하게 활동하고 막 돌아다닐 때 공무원했던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얼굴 뵀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한편으로 다 반갑기도 합니다. 어저께는 평택 남부문회관에서 평택 도시계획 2040 공청회가 있었어요. 2040년까지 평택시를 어떻게 그림 그려 나갈 건지 그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과정들로 어저께 했는데 2040년에 107만 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거의 동의가 끝나서 그걸 이제 어저께 시민공청회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속가능성이에요. 그리고 기후 문제라든지 또는 인구가 팽창하고 그다음에 평택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고 융합을 해나갈 건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목표 오늘 여러분들이 1강부터 쭉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그림 그려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할 영역이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지 하는 사회 영역에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거를 연구하고 전문가인 학자도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지속계획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먼저 이 내용을 접했었고 그래서 이 접한 내용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만 투여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 지속가능발전 목표 사회 영역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다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회장으로만 소개드렸었는데 저는 평택 팽성이라는 곳에서 신대리라는 동네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원래 제 본업은 농업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87년도, 88년도, 89년도 이 시기에 농민단체를 만들고 농민단체 회장을 쭉 해왔었고요.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농업의 문제가 농민들만의 고민이나 농민들만의 노력으로 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업의 문제는 시민들과 소비자들과 국민들이 농업을 이해해 줬을 때 농업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농민단체 회장을 하다가 저는 이제 먹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쪽에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협에서도 지속협의 전신인 우리가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전 명칭이거든요. 1992년도에 이 실천협의회를 만들 때 농업 영역에 참여를 해서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중에 오늘은 이제 1번부터 6번에 해당되는 사회 영역에 대한 목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뭐가 있는 건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다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의 목표를 다는 지금 외우고 계시거나 하지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17개 목표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17개 목표는 이런 1번의 목표, 그 다음에 1번 목표 속에 세부적으로 뭐를 할지 세부 목표, 그 다음에 세부 목표 밑에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이렇게 해서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살이 하는데 내가 나의 목표 또는 우리 가정의 목표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내 목표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될 세상의 틀, 세상의 이런 정형화된 모양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서 지향해야 될 세계상이다. 그리고 세부 목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다. 그리고 지표는 그 달성할 목표들을 계측하는, 정량화시켜서 계측해내는 그런 평가의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든 사회발전, 경제환경, 환경보존의 3가지 축 중에 사회발전이라는 사회발전이라는 축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은 그냥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봐요. 사람이 살면서 어느 학자가 얼마 전에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사 이래로,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 쓴 유사 이래, 아니 그 이전에 인간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잘 사는 세상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려고 고민하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1967년도에 어떤 환경학자가 침묵의 봄이라는 이런 책을 써요. 환경 영역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성경책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갖는 책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DDT라는 살충제, 이 살충제에 의해서 곤충들이 죽고 이 곤충들을 먹어야 되는 조류들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봄이 왔는데도 새소리를 못 듣게 된다. 이 환경에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느 순간 절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쓰게 됐는데, 그 1967년 이후부터 계속 유엔에서는 끊임없이 환경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근데 환경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환경의 이 문제들이 사회 영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더라, 이것들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1987년도에 유엔의 환경 관련된
총회를 87년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경과 사회 영역 또는 경제 영역들이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계속 유엔에서는 환경 민간 관련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2013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2013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고민들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지난번 오수길 교수님 오셔갖고 쭉 설명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요 가난의 문제예요. 인간이 가장 존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가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문제는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목표가 가난이에요. 가난을 극복하자. 근데 가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죠? 두 번째는 먹거리인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필요로 했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의 목표. 두 번째 중요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돈도 좀 있고 배도 좀 부르고 등도 따숩고 이래야 되는데 등이 따숩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강과 웰빙의 문제, 건강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세 번째 목표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라는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존엄을 표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네 번째 과제인 거예요. 그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여성의 문제가 다섯 번째 과제로다가 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그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2050년이 되면 지구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14억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 초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나라의 경제 개발을 하고 여기서 문제처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식량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교육의 문제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러면서부터 그 나라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냐면 교육의 문제.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우리나라는 지금 그 소멸국가라고 인구 소멸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나라라든지 또는 남아시아라든지 그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적 인구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에게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끊임없이 채무기나 제3세계 국가에다가 그 지원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5번의 성평등 여성의 문제까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지표로다가 가져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사회 문제에서 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물 그러면은 환경의 영역에서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물의 생태계의 문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평택이 평평하고 못이 많은 곳 이래서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건강한 물인지 우리가 정말 먹고 살 만한 물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라도 물의 문제는 먹는 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엔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물의 건강한 물, 수생태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과 위생의 문제 관련된 것을 사회 영역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목표별로다가 어떤 세부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지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목표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을 얘기해도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 영역에 이렇게 7부터 6분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들이 국가가 어떤 이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세부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지표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는 이쪽 영역에 관심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 모두를 다 총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개발적인 거를 좀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1번의 목표. 한국이 2018년도에 유엔에서 2015년 10월 달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다고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은 2018년도에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1번 목표 관련된 이해 당사자 그룹들 다 모여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에 걸쳐서 쭉 작업을 해요. 저는 이제 2번 목표에 관련돼서 제가 작업반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 목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같이 참여해서 목표를 만들고 세부 목표를 만들고 지표를 만드는 과정들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1번 목표의 큰 목표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자. 이것이 이제 한국형 1번 목표의 1번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부 목표들이 쭉 전개가 되어 있는데 1-1이 1번 목표의 첫 번째 세부 목표는 남녀노소 장애 여부등과 상관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그 남녀노소 모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 모두가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보다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를 지표로다가 설정을 할 거냐,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여기서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갖자 이런 얘기예요. 2023년도 이따가 좀 더 얘기 드릴게요. 2023년도에 정부는 이런 목표와 세부 목표와 지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통계청에서는 매년 이 지표를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2024년도 보고서는 작년에 우리나라 상황을 확인하고서 이제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 보고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위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영원을 버는 사람부터 수십억 원을 버는 사람까지를 쭉 나열했을 때 50% 수준에 있는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3,340만 원 정도 돼요.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위소득의 소득보다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사람은 우리가 빈곤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4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반이면은 1,7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7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빈곤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한 가정들의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2018년도에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16.7%였는데 이 기준을 2030년에는 14.3%로 다 낮추자. 이게 이제 정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거를 정부가 계산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확인을 쭉 해보니 이런 이 빈곤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국민들의 이런 빈곤율이 어느 연령대에 높은가 봤더니 특히 고령층에게 있어서 빈곤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에서는 이런 빈곤층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보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다음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취업 전선에 있는지, 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2019년도를 기준했을 때 90.3%였어요. 그런데 90.3%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100명 중에 고용보험 든 사람이 90명이나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약간 좀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규직을 중심으로만 그때는 통계를 냈어요. 초기에.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까 정부가 이제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고용보험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고용보험률 가입률 자체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률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정부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번, 1-1, 1-2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3번은 사회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자.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돈을 이렇게 줬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그 재난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다 줬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이 기본적인 이 사회생활 또는 경제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이제 지표로다가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환경의 충격이라든지 재난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한번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정치권에서 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주자 뭐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게 이제 그걸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4개 정도의 큰 틀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떻게 빈곤율을 감소시킬 건지, 특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우리가 모토라고 얘기하고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1번 목표를 하는데도 누구도 소외되면 안 돼요 얘기를 하는데 소외되지 않아야 되면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보험률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 너무 고용보험률 그 가입률이 떨어진다라든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빈곤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높다라든지 또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 빈곤율이 더 높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라든지 사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 드렸던 거는 사각지대, 사회 보장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문제. 세 번째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할 문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빈곤 문제를 고민하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80%의 국민들이 저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중에서 약간 못 사는 중산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작년의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 가구 1인당 연봉을 보니까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이 3,4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사실 유엔에서는 성업 이 목표를 내줄 때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요. 하루에 1.25달러 이상을 벌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목표예요. 유엔에서는. 하루에 1.25달러를 가져야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엔은 1.25달러를 벌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25달러로다가 유엔이 목표를 세웠다가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거를 1.9달러로다가 이렇게 인상을 해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유엔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책임국이라든지 제3세계 국가처럼 우리가 빈곤 문제가 폭넓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에 통계청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니 2024년도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이 세 분야에서의 정부의 세금 지출이 50%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는 거는 그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도 최소한 교육이라든지 건강의 문제인 보건의 문제라든지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정부가 책임져 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이 높아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보니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게 중요하게 이제 정부가 판단한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의 사회보장은 확대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상대적으로 빈곤한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줄긴 하는데 서서히 줄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 고용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서 정말 크게 났다. 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의 이 보험 가입률은 91.9%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그 2019년도 기준 통계를 봤을 때 90.3%라 했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는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1.3%예요. 91.9%. 그런데 비정규직은요 54.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너무 현격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일본 이 지속가능 발전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를 다 훑으면요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의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 빈곤의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평택에 있는 단체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큰 단체가 평택의 자활센터라는 곳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자활센터에서 이런 빈곤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이분들이 자립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평택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 때 이 자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2023년도에 일본 목표 관련해서 정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 추세로 가고 있다. 향후에도 여전히 빈곤율에 있어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노령층에 대한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줄이도록 할 건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높여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 또는 교육 영역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출률을 어떻게 높여낼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 과제로 작년에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은 농업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농업에 관련해서는 2-1번의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하자. 요즘에 굶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텔레비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보도를 보셨던 것처럼 정말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분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우리 서울 어떤 동네의 그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수원의 어떤 동네에 자매들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빈곤의 문제와 결부돼서 먹거리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소득 수준 하위 가구의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 수. 이건 뭐냐면요. 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끔 또는 자주
먹을거리가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국민들의 비율을 따져요. 그게 국민 건강조사를 그냥 하는데 거기에서 그 패널로 돼 있는 이 3,000명 정도 되는 가구에게 그거를 물어봐요. 근데 그거 물어봤더니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가끔 먹을 게 부족해요 하고 얘기하는 비율이 약 3.3%, 자주 먹을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한 0.6%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취약계층 또는 먹거리 미보장 인구를 전국적으로 보면 3.9%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요, 이 통계로 잡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숫자가 너무 적어서 평택이 2018년도에 기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평택은 7.1%였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끔 자주 먹거리가 부족해요라고 얘기하는 인구가 7.1%였어요. 그럼 우리 2018년대 평택시 인구 한 50만이었을 때 7.1%면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이면은 팽성읍 정도의 인구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먹거리가 자주 또는 가끔 부족해요라고 얘기하는 비율.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득 수준 하위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 수 이거로다가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로다가 하는 것이 의미는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밑에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 이거를 이제 또 통계의 지표로다가 이제 정부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아무리 높아도 4%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4% 국민들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이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로다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볼 때는 만성적인 기아 인구가 전 세계 77억 중에 8억 명이에요. 그러니 유엔 입장에서 보면은 기아 인구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좀 선진국인 나라들은 정말 그래서 잘 먹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잘 먹고 있는 거를 모두 다 측정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측정, 이건 유엔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 영양 섭취 부족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칼로리 기준으로 영양 열량이죠. 칼로리 열량을 기준으로 75% 미만을 섭취하고 있거나 섭취하고 이제 플러스예요. 섭취하고 75% 미만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5가지 정도 되는 미량 이 영양소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발췌를 해봤더니 칼슘, 철분, 비타민 A, 그 다음에 리보플라겐 이렇게 4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50%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는 자. 근데 이게 다 통계상으로 잡힌대요. 어떻든 유엔도 이걸 통계를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 이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19.2%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영양섭취 부족자의 비율이 높은 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지금 한창 커야 되는 청소년기 아이들, 그 다음에 출산을 해야 되는 가임기의 여성들, 산모들, 그 다음에 노인들, 이 세 연령층에게 이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여기서 평균적으로 뭐 14%, 13% 수준인데 그쪽 영역으로 가면은 20%, 19%까지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대한 영양 섭취의 부족 비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먹거리 관련된 기아 문제 이 관련된 영역에서는 첫 번째가 어떻든 취약계층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2-2번은요, 어떻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농산물, 축산물, 이 식량 자원을 우리가
어떻든 농사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사를 안 져.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소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두 번째 목표를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이 농가 소득이 연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천만 원 중에 농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농업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농가 소득 중에 농업소득은 한 1,0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서 버냐면은 아저씨가 노가다에서 벌어오기도 하고 아줌마는 식당 가서 일해서 벌어오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 해서 제가 작년에 아이를 결혼시켰는데 결혼식에 들어오는 부주금 뭐 장례식 때 들어오는 부주금 이거를 다 우리가 이전소득으로 따져갖고 소득으로 이전소득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 이 농가 소득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처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농가 소득 증대에다가 할 거냐 농업 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할 거냐 이걸 갖고 정부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해진 지표가 그냥 쭉 유지되는 건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든 아까 얘기드렸던 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을 이렇게 이 지표로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지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만들자.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중에서 아까 앞에 부분은 사람의 문제였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농업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의 토양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세부 목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는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씨앗의 문제, 종자라든지 그 나라가 지속되어 오면서 있었던 이 유전자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 때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외국 자본에 팔렸는데 우리나라에 5개의 종자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5개의 종자회사 중에 1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외국 회사한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종자, 유전자원들이 다 외국에 팔려버렸어요.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농우종묘라는 건데 이 농우종묘가 그래도 농협이 사는 바람에 농협이 농우종묘를 인수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 농우종묘 딱 하나 남아있고 모든 종자는 다 외국 손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세부 목표로 다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부분은 식량 작물 특히 우리가 먹고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섭취해야 될 가장 많은 에너지는 뭐냐면은 쌀이거든요. 그 다음에 쌀을 플러스한 곡물이거든요. 이 곡물의 자급률을 어떻게 높여내고 이거 식량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할 건지 이거를 중요한 세부 목표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번의 목표는 크게 취약계층의 식량의 접근성의 문제, 그 다음에 지속 농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어떻게 잘 가져갈 까의 문제, 이 세 개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유전자원 문제, 식량의 시장의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목표 관련해서 통계청에서는 2023년도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의 농업 지출은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약 40조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정부의 농업 지출이 많은 편이라고 판단해요. 다른 나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농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2020년도에 농민들이 시간당 15,000원 정도를 벌었다고 얘기를 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 이 기준연도가 되는 2017년도에는 얼마를 벌었냐면요. 1시간당 21,000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6,000원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상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가들이 끊임없이 고령화가 돼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된 농민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요. 단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논농사를 6만 평 정도 졌거든요. 서산에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농사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이 뭐였냐면요. 콤바인을 바꿀 때가 돼요. 콤바인이라고 벼비는 기계 있죠. 이 기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 기계를 제가 7년 전에 살 때 얼마에 샀냐면은 1억 2천에 샀어요. 그런데 이 기계를 다시 살라고 재작년에 물어봤더니 그게 1억 8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1억 8천짜리를 다시 사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10년을 농사를 더 져야 될 텐데 이 10년 동안 한 1년에 1,800만 원씩 이거 기계 깎았냐고 이 노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서산에 있던 땅을 다 처분을 해버리고 농사를 아주 평택에 있는 조그만 농사만 짓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농사를 더 질까? 20년을 농사를 질까? 이제 다 불용화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 평택 농민도 마찬가지지만 65세 이상 초고령의 농민이 60%예요. 60%. 어저께도 2040 얘기하는데 농업에 대한 산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평택 지역에 농업이라는 산업이 어떨 것인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스마트팜을 하고 6차 산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2040년도에 제가 지금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요. 2040년 되면 제 나이가 80입니다. 80에 제가 스마트팜하고 6차 산업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민의 숫자가 평택에 70%예요. 평택은 65세 이상의 농가가 평택은 70%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 생산이 계속 필요해요. 시간당 버는 돈이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양소득 부족자 비율, 그 다음에 여성의 빈혈 유병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세부 목표, 그 다음에 이 지표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딱 추려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거리 정책이라든지 농업 정책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우리 사무장님이 또 다음 번에도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이영 교수님하고 이창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3년 전에 지속가능 발전 평택 목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목표를 만들었고 이 목표에 맞춰서 지금 올해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표를 지금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모임을 7월 23일 날인가 1차 모임을 지표 만드는 모임을 하는데 평택시에서도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82개인가 84개의 지표를 지금 일단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1번 목표 그러면은 1번 목표 관련된 부서, 2번 목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 대표되는 지표들을 3개 내지 4개씩을 이렇게 제출을 해줬거든요. 이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향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시가 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은 평택 지속가능 발전 이 조례에 보면은 매년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게 돼 있어요. 그 조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 내년부터 이제 가능하겠죠. 내년이나 후년부터 가능해질 텐데 목표별 모니터링을 다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시민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2번의 목표에 난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2번 목표 관련된 이 지표들에 대해서 매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하게 만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목표는
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삶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문제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만성질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교통사고,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에 있었던 것처럼 감염병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모성 건강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아동의 건강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이나 또는 토양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망과 질병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저출생 관련된 문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 관련된 내용에서 세부적인 목표들이 굉장히 내용은 많이 담겨져 있죠. 특히 이제 건강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연령대 또는 생애 주기별로라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만성 질환에 관련된 거 건강 검진, 여기서 건강 검진 관련돼서도 특히 보면은 자살률도 있지만 여기 알코올 소비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작년에 이제 정부 통계를 보니까 15세 이상이에요. 15세 이하 아이들이 먹은 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15세 이상의 아이들이 먹는 알코올량을 정부가 통계를 내보니까 2011년도에 8.9리터였대요. 8.9리터. 8.9리터면 많은 건가요? 8.9리터면은 9리터로 따지고 소주 한 병이 355니까 3병이면 1리터잖아요. 그죠? 3병이면 1리터. 그러니까 9리터 해봐야 27병 정도네요. 그럼 뭐 한 달이면 다 마셔버려요. 네? 27병이. 그러니까 어떻든 평균적으로 15세 이상부터 노인네 때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 평균 2011년도에 8.9리터를 먹었대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7.7리터로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OECD 평균은 얼마냐면 8.6리터예요. OECD 평균으로 8.6.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는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OECD 기준보다도 2021년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주 회사들이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알코올 소비량이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는 전국적으로 전 국민 평균 2리터씩을 덜 먹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요. 저를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말술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술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식의 이 3번 목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번 목표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에 정부가 확인을 해보니 알코올 소비량은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비의도적인 중독 사망 등 건강 형태 및 환경에서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특히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런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다양한 화학 유해 물질로부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공이 파업하고 난리가 난 것처럼 보건의료 인력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 이거는 여전히 도전 과제다. 뭐 이 문제는 지금 너무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정부는 2023년도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3번 목표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목표 관련해서는 양질의 교육 관련된 얘기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영유아 교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초등교육을 대비하는 영유아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대학교육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업기술에 관련된 것. 다섯 번째는 특히 취약계층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들의 문해 능력들을 어떻게 이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제 문해 능력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목표로 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7번의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세부 목표 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목표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동, 장애인, 성별 관련해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어떻게 잘 제공해 줄 것인지, 교육 재정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10번째는 충분한 교사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10개의 세부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2023년도 상황을 보시면은 코로나19 시기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특히 비대면 수업으로 다 전환되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특히 평생교육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다. 특히 이제 위축되는 영역들이 오히려 더 취약계층들에게 훨씬 더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청소년과 성인들의 정보통신 기술의 역량은 높아졌으나 연령에 따른 편차 극복은 굉장히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까지 통계를 했냐면 저는 굉장히 이거를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보통신 기술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의 이 수준으로다가 정보통신 기술의 퍼센티지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면은 문서 내에 정보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문서 내에서 컴퓨터를 켜고 이거를 정보를 복사해서 이렇게 딴 데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래도 97.3%나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못 하시는 분은 94.7% 안에 들지를 않는 분들이에요.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두 번째는요, 파일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 점점 어려워지죠. 이 비율도요, 보니까 92.4%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거예요. 예? 파일 첨부해서, 이 파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파일을 첨부해서 이메일 보내기, 이게 92.4%.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탐색해서 찾고 내려받고 설치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83.6%예요. 이거 못하시는 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곤란한데, 이거 또 쭉 하다 보면은 거의 끝부분에요.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이거 젊은 친구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하거든요. 이 비율도 41.6%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맨 마지막에 통계를 내고 있는 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하기. 이 능력이 되는 국민도 10.3%나 된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측정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측정이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 노인 고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윤영 교수님이 그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아무리 발전된 정보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지 않으면은 정말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훨씬 더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2023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이렇게 제출하고 있어요. 매년 이제 어떻게 추이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보는 영역이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성의 문제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5-1번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철폐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여성에 관련된 관련된 문제들을, 범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보수 돌봄에 있어서 여성들만 전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남성과 잘 나눠 가질 것인가, 이 문제. 그 다음에 다양한 정치, 경제,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이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서구가 재생산 공간 관리에 있어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것도 여기 또 나오네요. 여성의 문제. 그래서 이런 법과 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별 영역 평가를 정책에 잘 방문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문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다가 여성 대상으로의 차별 철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여성 대상으로 한 폭력을 얼마나 철폐시키고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5번 목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농민들이 이렇게 더 취약하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 농민의 비율이 남성 농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높거든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할머니들은 많이 혼자 계시는데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집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성의 그 연령층이 또 오래 사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성 농민들이 토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28.2%밖에 안 돼요. 50%나 되시는데 50%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8%밖에 안 돼요. 특히 여성이 이장 보는 비율은 9.4%예요. 그러니까 그냥 80 먹은 노인네가 이장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 안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더 나가면은 여성 농민들이 자기 통장을 갖고 있는 비율 뭐 이런 것들도 따지거든요. 여성 농민들이 자기 명의의 통장이 없어요. 왜? 예전부터 농민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거는, 농협에 가입하는 거는 남성들만 가입을 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여성 조합원들도 가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분들은 여성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남자 명의로 뭔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도 못 갖게 되고 경제적인 주도권도 못 갖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그 정부에서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피해는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거의 성폭력도 86%, 그 다음에 가정폭력도 거의 82%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업, 그리고 교육 행정 분야의 관리자급, 우리가 관리자급 그러면은 과장급 정도 되는 분을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의 비중을 보니 여성의 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 여성들의 비율을 높여내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들을 대충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공공기관에서 그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21.2%. 근데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43.6%가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자급에서는 여성들의 비율이 2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더 심각한 건 어디냐면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의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37%가 되는데 그 37% 중에 여성 관리자의 민간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전히 여성 상이라고 얘기하고 막 젠더 문제 생기고 난리가 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는 특히 관리자급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훨씬 더 낮아져 있다. 이거를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안전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식수를 제공하는 문제, 상수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수도 문제예요. 그렇게 쓴 물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진이천, 그 다음에 안성천에 대한 수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계에 이 오염 물질들이 덜 들어오게 해서 수질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물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수생태계를 확보하는 문제,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6번의 물 관련된 문제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거예요. 2023년도에 보니까 식수와 위생 서비스 보급 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공공하수도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뭐 260여 개 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하수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라도, 경상도 또는 강원도 이런 농촌 지역이 많은 이런 광역 지자체를 가면은 226개 시군구 중에 65개 시군구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80%가 안 되는 데가 65개나 된다고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발시샘물, 뭔가의 닦은 물 이런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그냥 막 흘러가는 거죠. 알아서 또랑 같은 데. 이런데 그 비율이 여전히 20% 이상이 하수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65곳이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상수도보다도 훨씬 더 하수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수의 문제가 위생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서 그 모기라든지 그거를 통한 말라리아 문제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하는 나라가 4나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포함이 돼 있어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물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 효율성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저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물 사용량 대비 부가가치 비율 이렇게 해서 이거 물 효율성 그러니까 물을 내가 1톤을 물을 1리터를 1톤 정도 내가 물을 썼을 때 이 1톤의 물을 쓰고 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비율로 따진대요. 효율성을. 그런데 공업 부분에서는 110달러 정도를 번 공업 부분에서. 그런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144달러를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농업 분야예요. 농업 분야는 1톤의 물을 쓰면 얼마를 버냐면은 1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농업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 해수를 뺀 민물 중에 85%가 어디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생산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축산업 이런 데 쓰이는 게 담수의 85%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계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담수 쓰는 것 중에 56%? 네. 우리나라 담수의 물을 쓰는 것 중에 59%가 농업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농업에 쓰이는 물은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1톤을 써서 1달러밖에 못 버니까. 그래서 이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물의 효율성을 높일 건지 재사용하게 하고 또는 농물을 잘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텃밭농사 분들도 알겠지만 상추 잎사과 한 장 만들기 위해서 물이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30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상추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물이 들어가야지만 이 농사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효율성의 문제를 정부가 지금 제기하고 있어서 무료 문제를 판단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목표인데 예정된 시간에 좀 지나서 이 뒤에 얘기는 제가 사실은 이 1번에서 6번까지 목표를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목표를 제가 정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만들 때 이 작업을 같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냈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1번 목표 또는 내가 3번 목표 또는 내가 5번 목표에 관심이 있어요 하면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과 먹거리 2번 목표라면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맞춰진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그래서 이 먹거리의 문제, 농업의 문제가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문제구나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번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어떻든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통해서 우리 이효인 교수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교육 받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아까 얘기 드렸죠? 배워서 남주자 하셨잖아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또다시 누구에게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 또는 강연자 역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영 교수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강사 양성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표별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은 향후에 분명히 저는 이 정규 교육 과정 속에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거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분포시 같은 경우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교육이 아이들 방과후 교실 속에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평택시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적 자원들이 양성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회 영역을 정말 그냥 대충 훑듯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관심 갖고 있는 영역들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좀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우리 지속협에 자료들이 축적돼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또 요청 주시면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공부한 사람이 그냥 전달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거나 한 것들이 있다가 질문을 통해서 이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2주 못 뵀나요?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 SDG와 관련돼서 출장을 갔고요. 많이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은데 육상 생태계, 해상 생태계 쪽과 경제를 이렇게 엮어서 이제 마을을 만들고 그 미래 도시 SDG 미래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잘들 하시고 지역에서 대학도 그렇고 이 행정들이 특히나 좀 잘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SDG 첫 번째 영역 사람과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목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목표별로 말씀을 하시면서 최근의 통계 자료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 2013년도까지 진행이 됐던 것들, 2013년도에 주로 됐던 것들을 2014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것들을 또 포함하셔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빈곤 퇴치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특히나 이제 그 상대적 빈곤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률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두 번째 목표와 관련되어서는 영양 섭취, 그 다음에 또 이 농업과 관련되어서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했었고 3번과 관련되어서는 건강과 웰빙 얘기인데 알코올 얘기도 해주셨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OECD 국가 대비 적은 보건 의료 인력, 그 다음에 펌팩도 그렇지만 더 지방으로 갈수록 이 의료 혜택이나 보건 이런 것들에 대한 병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차가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지표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죠? 휴대폰,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이제 3번과 관련되어서 나왔던 얘기고 4번 교육인데요. 교육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느끼셨어요? 교육에서는 제가 이제 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이 좀 이렇게 좀 맞물려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료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ICT나 뭐 빅데이터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감기가 걸려서 기침해서 가면 감기입니다가 아니라 감기 걸리기 전에 한 3, 4일 전에 감기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세상이 되려면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정보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건강검진 받았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AI 병원에 있는 AI 의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감기 걸리기 전에 이제 진단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AI와 빅데이터와 ICT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문해교육 또는 문해력 교육과 관련되어서 계속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다. 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거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진짜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교육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교육에서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이 이렇게 독립적으로다가 이렇게 뭐 과목별로다가 이제 이렇게 됐던 교육에서 좀 이제 이렇게 통합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사 직업에 대한 가치가 2018년 기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게 인식되고 있다. 교사 직업에 대한 가치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게 인식되고 있다. 지금 이제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 교육 현장에서 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고, 물론 교사의 수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뭐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 이 교육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크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평등이 좀 심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 인구 소멸과 관련되어서 이 출생률 또는 출산율과 관련되어서 여성들이 이 일과 가사의 균형이 맞출 수 있는 사회 기반이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아마 기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물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 영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중요 이슈들을 먼저 이렇게 좀 진단을 한번 해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하셔도 좋고, 본인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헤어스타일이 남다른 정인이 식사중인데 미안하지만 마이크 좀 약간 그 목표 슬라이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약간 표 모양으로 KSDGs 세부 목표가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없는 것들은 그 세부 목표가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라서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빼냈는데요. 이 목표 체계는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지표가 있고, 이것을 KSDG라고 해서 이제 한국형 목표와 세부 목표 지표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계속 수정되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목표 체계를 갖고서 한국형 KSDG는 세부 목표 지표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세부 목표는 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매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지표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2년 주기에 측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3년마다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 뭐 한 200개가 넘는 지표를 매년 다 측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목표에 그 2-3개 정도 되는 대표 지표는 매년 그래도 그걸 측정을 해서 이게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거는 정부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보면은 일본 목표에서는 매년 측정하는 지표가 뭐지? 이거를 보면은 이게 대표 지표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우리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어떤 분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번에 저기 그분이 안 오셨네요. 들어보셨어요? 네. 스마트 농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또 도농의 도시이고 그러니까요. 먹거리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이 스마트 농업이 전 세계를 추세하고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특히 이 농업은 온도하고 습도의 문제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노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올해처럼 특히 심각하게 한 2022년부터 집중호우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동남아시아처럼 우기와 건기로 나눠진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2022년대에도 저도 농사짓을 때 너무 선명한데 평택이 52일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9월달에도. 그래갖고 막 벼가 서 있는 채로 막 싹이 났어요. 그래서 수확도 안 되고. 그리고 가을에 해야 되는 많은 작물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대요. 사과도 그런 게 영향이 크거든요. 봄에 동해를 입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그걸 극복하기 위한 건데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스마트 농업이 1기 스마트, 2기 스마트, 지금은 3.5기 정도 스마트 농업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1기 스마트 농업은 그런 거예요. 그냥 비닐하우스를 사람 손으로 막 이렇게 돌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모달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한다거나, 그게 1기라면은 2기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오늘 하우스를 열고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을 주는 거를 내가 기계한테 시켜서 할 수 있게 한 게 2기예요. 3기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작동을 해서 여기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줄게. 여기에 온도가 좀 낮아져야 되니까 환풍기를 돌릴게. 뭐 이거를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해.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3.5기의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접 손으로 하기 힘든 것 정도만 도와주는 2기 정도의 스마트 기술을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는 그 지원을 별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기술이 훨씬 더 집약돼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자꾸만 하고, 그 일반 농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니까 대기업들이 막 하기 시작하고, 대기업이 그걸 많이 생산을 하니까 파프리카 같은 거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그냥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조금 농사 져가지고 경쟁이 안 되니까 안 짓게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농사 짓는 농업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죠. 한 측면에서는 당연히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게 일반 농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본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소득이 가니까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농사짓기 어렵지 않는 그런 얘기가 두 측면에 같이 공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좋은 먹거리를, 건강한 좋은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먹거리를 좀 더 저렴하게 이제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취약계층도 좀 그렇게 공급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이 로컬 푸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로컬 푸드가 몇 개, 매장은 3개고, 안중농협 내에 샤벤샵이라고 해서 안중농협 내에 로컬 푸드 직매 집판이 따로 합니다. 네. 여러분들 로컬 푸드 매장을 이용하시면서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안 가시요? 저는 농업기술원에 로컬 푸드 매장이 새로 설치가 됐다고요. 농기센터, 농박물관, 보성. 예. 거기는 가장 먼저 생긴 데고, 거기가 본점. 저는 휴일에만 가족들이랑 가서 거의 안 갔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너무 저렴하고 잘 되어 있던데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떨어져.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어서 네.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자꾸만 시장님도 그렇고 생산자들도 요구하는 게
2층동에 지금 로컬푸드 승매장 2층 램퍼츠 공원에 있는 거는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굉장히 이용 많이 하고 있고 고덕 신도시 내에 지금 한 35평짜리 직매장을 세웠는데 거기도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아까 얘기드렸던 안중도 농협 내에 지금 로컬푸드 매대를 따라 두고 있는데 거기도 꽤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여기 오성 로컬푸드 직매장은 본점 개념으로 두고 있고 농민들이 그곳에다가 이렇게 내 생산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요 오전 오후 2번씩 그걸 이렇게 배송을 해요. 그래서 이순동 매장에도 갖다 놓고 고동 매장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매장을 하죠. 로컬푸드도 다 농협이라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택은 안중농협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도시는 농협이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은 시가 직영을 하는 거거든요. 시가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사실 전국에 몇 군데 안 돼요. 화성하고 평택하고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한 4-5개만 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농협이 중심이 돼서 농협 매장 내에 이게 로컬푸드를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민간인들도 그 사업장을 낼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민간인들이 사업장을 내니까 민간인들은 너무 그 비용 부담을 하기가 쉽습니다. 농민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렇게 물건을 내면은 내가 만약 고구마 한 박스를 냈어요. 고구마 한 박스를 10,000원에 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시간인데도 얼마를 받냐면 10%를 받아요. 너무 저렴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저기 공간도 이용하고 거기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무슨 잘 아시지만 도매시장 같은데 이런 데다가 내 물건을 갖다 맡기잖아요. 나 팔아주세요 맡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 뛰냐면요. 많이 뛰는 거는 한 45% 뛰어요. 적게 뛰는 건 30%, 기본 30%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져가는 가격보다 그렇게 도매상이 가져가는 이익, 그 다음에 또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가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 이래다 보니까 실제로 농산물 가격에는 이 유통비용하고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로컬푸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신선한 거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 시가 직영하면 그게 예산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농협도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가능한데 민간이 로컬푸드 진전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고덕에 민간인의 로컬푸드 진매장에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시의원님도 관련된 곳인데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10% 수수료를 받아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뭐 이런 농산물 유통 비용이 로컬푸드에서 제품에서 굉장히 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농협을 통한 유통 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들어온 건지 궁금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로컬푸드 평택떡은 지금 안중에 있는 그 떡가게가 독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중에 있는 떡가게가 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싼 가격에 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수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날 오전까지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가격을 굉장히 할인시켜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일부 농산물들 중에 특히 그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엽채류들, 상추라든지 뭐 이렇게 엽채류들은 하루 지나면 농민들이 그대로 다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들이 그냥 그거 얻다가 이렇게 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50% 가격으로 내고 어디 일반 그 요식업체에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주세요 하면 굉장히 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은혜 그런 시간에 잘 맞추시면
아니 가격이 싸더라고요. 훨씬 싸서 저도 노골보드 직매장에 한 12가지 정도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소매 가격, 구매 가격, 가락동 시장에 그리고 대충 이제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가격보다 싸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3번과 관련되어서 보건 쪽, 또 웰비 요쪽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병원의 문제든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됐든 또 전문 분야이신 약 분야가 됐든 네. 저는 이명구라고 합니다. 은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 찾아보고 봉사하는 일을 해보려고 여기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하고 관련이 많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오늘 주제 중에 보면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속에 보면은 뭐 성인병, 당뇨병, 심혈관 질환, 또 성인 흡연율이나 알코올 이런 데가 문제가 나오는데 흡연과 알코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청소년 사이에 있어서도 지금 초등학교 어린아이 그 저학년으로 이렇게 흡연율이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더 낮아지고 있어요. 흡연 초기 접하는 연령이. 그러면 이제 어려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더 중독에 대한 문제로 더 발전을 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이제 건강 문제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 문제나 이제 이런 것이 연관이 돼서 이제 성인병까지 연결이 되는데 청소년 시대에 이게 많이 놀게 해주고 인성의 문제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는 예체능의 부분을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중세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나 모든 국민들이 좀 이런 걸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체능, 예능과 체육 활동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뭐 기업이나 직장, 뭐 직업 잡는 데는 과거에는 경쟁을 치열하게 경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의 소득순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경쟁 머리 헤매고 할 필요가 없이 다 잘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그 성인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청소년 시대에부터 중독의 문제나 성인이 돼서까지 가는 문제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중 어린아이들 교육을 중시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분야 중에서 특히나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알코올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 스마트폰 중독도 그렇지만 이 담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교육으로다가 어떻게 접목시켜서 가는데 이렇게 예체능에 대한 교육 중요성을 또 강조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저 나기태입니다. 아니 근데 외모가 많이 바뀌셨어요. 예, 하얀 머리로 왔다가 일주일 쉬면서 새까맣게 새까맣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 그 교육 2차원 강화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따가 저는 없어질 것 같아요. 눈동자를 보면서 계속 눈동자를 마주치고 눈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걔들을 왕따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경쟁은 야망이다. 그 교육 모토가 독일은 그렇지만 경쟁은 야망이다. 경쟁 교육은 우리 정말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알코올하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인천 쪽에 경찰청에서 마약 전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 엄청 마약이 심각하다. 근데 지금 마약 문제가 하나도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는 마약 좀비들이 아주 길거리에 늘렸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바보같이 떡 수가 있잖아요. 마약 중독돼 갖고. 그 뉴욕 같은 데는 그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똥을 아무데나 공원에서 사니까 뉴욕에 똥 지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엄청 심각하답니다. 그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요게 도로교통사고, 그 음주운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잠재적인 살인자다, 가정 파괴범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러는데 법제화를 시키라고 좀 압력을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고 그다음에 뭐 결핵 문제 같은 거는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의료 문제가 좀 많이 그런데 이것도 조금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연결이 되면 여기도 좀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 얘기에 또 중요성을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일 수 있는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끔 좀 하시는 분야에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시면 이게 우리 시의 어떤 시스템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사회 영역과 관련되어서 이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조금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 갈등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 컨택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화예술에 특히 어떤 기반이 조성이 됐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교육 얘기도 좋고요. 또 오늘 하신 얘기들 중에서. 네, 저는 또 기업체 임원으로 지금 있는데요. 제가 평택에서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한 30년 넘게 살았고요. 저는 의지의 21.0 시절 때 그 천안 지역에서 제가 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좀 관심이 있어서 왔더니 상당히 발전이 많이 돼서 지금 2.0 시대에 이제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가적인 것보다도 평택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도시 중에서 가장 굉장히 핫한 그 도시거든요. 굉장히 지금 여기 보면 목표 2.0의 그 농업과 관련돼서 또 보면은 급격히 지금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시라 농촌하고 지금 이 도시화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평택시 쪽에서 그런 쪽에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저는 평택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의 특성을 계속 보니까 계속 도롱의 도시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급성장하고 있고 또 농촌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로컬 푸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이 회장님이 한번 이 도시와 농업의 농촌에 대해서. 사실 어저께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민들 공청회 과정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자꾸만 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한 이 고덕이라는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꾸만 이제 인구도 모이게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시설들도 막 모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 안중이라는 이 서부 지역은 너무 열악하다고 이런 얘기들. 근데 특히 이제 서부 지역이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제가 사실은 뭐 아까 이제 여기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얘기했지만 여전히 평택도 상수도가 100%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현덕면하고 서탄면은 상수도 보급을 못하고 있는 집도 있어요, 지금. 하수도 보급률도 여전히 어떤 동네는 하수도가 안 된 곳도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 이동권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만약에 팽성이라는 객사지에서 안중을 가려면요, 내 차로다가 이동을 하면은 10분이면 가거든요.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4번 있어요. 그 이동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거리를 저 평택시를 거쳐서 안중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 발전이라는 것과 지금 농촌 지역에 계속 사람이 없고 피폐해지는 문제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다 지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중 지역의 그런 생활권들을 좀 어떻게 잘할 건지 이게 2040년까지 굉장히 큰 과제로 둬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시티를 가져가자. 거기에 이제 항도 있고 또 팽성하고 이제 미군 기지랑 연계돼 있고 하니까 그런 식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면서도 이제 농촌 지역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덕 지역에 외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보증금 막 1,000만 원에 60만 원, 70만 원에 몇 달씩 살고 있는데 차로다가 10분 거리만 나가면요 월세 5만 원짜리도 있어요. 농촌 지역에. 근데 그분들이 그 인프라를 시가 좀 더 고민을 해준다면은 그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 비싼 곳에 버글버글 하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공간들을 농촌 지역에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중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고덕의 접근성을 좀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덕 주변으로 몰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 처방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런 인프라 구축을 농촌 지역이라든지 좀 소외된 지역에 가져가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2030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는 좀 현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부 지역을 조금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키나와에 가서 오키나와가 이제 경기도의 평택하고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이니까 이제 해양 생태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인 갈등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곳이거든요. 그 온나읍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다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경제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산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참 좋은 읍이다, 좋은 동네다라고 이제 미래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이 올라가고 산업이 막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산호를 심고 보호하고 그걸 아이들이 심고 농사짓는 육상생태계 농사짓는 분들이 심고 기업에서 심습니다. 그 다음에 산호를 키워요.
아이들이 내가 심은 산호를 또 거기 해양 스포츠를 하면서도 계속 관찰하고 같이 놀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크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를 이 더럽히게 만드는 것은 육상 생태 적토 유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유입되는 적토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바다에 계신 분들하고 농업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끗하니까 관광이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해양 스포츠보다 이 관광이 되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계속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평택의 서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나 모델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말들을 많이 하시고 행정에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행정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러한 좋은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또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것을 우리가 좋게 만들고 가꾸고 유지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우리 시민들과 이 주민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고서 협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맞물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계속 돌아가 줘야 되는데 계속 갈등은 더 많이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로 한마디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아쉽지만 오늘 선생님 끝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하면 요거드물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뭐 경영 컨설턴트 하다가 한 2년 전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 김덕일 회장님이 또 농사를 짓고 아까 로컬푸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듭니다. 사실 식량 문제, 뭐 빈곤 문제, 기한 문제, 사실 농사에서 비롯되는 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를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 농민들, 사실 농민들은 판매가 가장 걱정이고 또 소비자들은 싱싱한 거를 좀 저가에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푸드, 로컬 직매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뭐 농부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평택시에서 농산물 유통공사 뭐 가칭 이런 공익단체 아니면 평택시청의 어떤 직속단체를 만들어서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뭐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생적인 검사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다 구매를 해서 평택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학교, 공공급식 아니면 대기업들 이런 데에 이 평택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약간의 제도화 아니면 압력을 넣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많이 조예가 깊으신 우리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그 공감하는 얘기고요. 또 그걸 위해서 사실 로컬푸드 재단, 평택은 로컬푸드 재단은 크다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 로컬푸드 재단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공급식, 학교급식도 하고 B2B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를 하면서 그 유통공사 같은 역할들도 같이 해요. 그래서 보통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뭐 이런 식으로들 명칭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직접 구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오파 비슷하게 연결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의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수집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학교급식도 직접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택 로컬푸드 이 재단도 화성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90억 정도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적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들 나가는 게 이 수수료 받고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왜 여기는 이렇게 계속 매년 90억씩을 투자해가면서 가치가 있는 거냐를 계속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같은 경우는 화성시의회에서 아예 너희들 5년 내에 이 90억씩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구책을 갖고 와라. 이렇게까지 시가 요구를 할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또 역으로 보면은 화성에 100만 가까운 시민들의 먹거리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90억만큼의 가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설득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평택도 지금 완전히 여기 불모지예요. 평택은 학교급식도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공급식도 손도 못 대고 있죠. 겨우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4개 정도 만들어서 1년에 한 30억 정도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로컬푸드 재단이 아니라 얘기하셨던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 공청회에서 그 제안을 했는데 100만 도시를 2040년도에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100만 도시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은 도시가 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작은 도시도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 줄 건가, 그 도시 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먹거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택도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행정도 그렇고 학자들도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센터 역할하는 그런 쪽이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은 다음 그 시장 선거할 때는 굉장히 이슈로다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동일 회장님 사회영역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혜 교수님, ESD 유네스코하고 이제 받았죠? 네네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 워크스터디하고 졸업식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교육 프로젝트 인증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우리가 2년 했나요? 3년 했나요? 3년 하고 또 재인증 요청을 해서 또 3년 동안 인증을 받아서 또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난주에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은 시간이 이제 제가 하는 경제 영역하고 환경 영역 이렇게 2번 강의하고 현장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 탐방은 우리가 졸업식쯤 해서 제가 몇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어. 공공기관이 됐든 대학이 됐든 아니면 산업체가 됐든 이렇게 해서 현장 탐방하시고 이렇게 일정이 되는데요. 9월쯤 아마 현장 탐방과 토론회, 졸업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경제 영역과 환경 영역 강의를 하고 9월 달에는 현장 탐방하고 토론회하고 졸업식하고 하는 일정으로다가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에 예? 8월에 우리가 8월에 또 수업을 하면 또 다 어디 가시고 그러셔갖고 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김덕희 회장님하고 우리 이은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